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GN7 그랜저 예상 이미지가 화제죠? 이렇게 능력자들이 많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이런 모습이 된다고? 이게 잘 연상이 안 되던데, 디자인 쪽에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몇 개의 요소만 봐도 전반적인 실루엣이 예상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게 또 실기차가 나오면 비슷하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조사에서 발표하기도 전에 이미 그랜저 GN7 7세대 모델이 이렇게 나올 것이다. 근데 이제 파격적인 변화를 통해서 이렇게 바뀔 것이다 라고 예상 이미지가 돌아다니니까 이걸 보고서 이제 의견이 분분합니다. 너무 바뀌는 거 아니야? 그랜저인데. 현대가 좀 이상해. 왜 새로 나오는 모델은 기존의 가치를 부정하고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지? 너무 어색한데?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이제는 현대가 적어도 어느 제조사 특정 제품을 연상하지 않게 정말 새롭게 디자인을 하는구나. 앞으로 EV로서 파괴적인 이노베이션을 실천한다고 하더니 이제 그랜저에서도 7세대 모델에서도 EV에 맞는 그런 절충점을 잘 찾아내서 정말 독창적인 디자인을 했구나,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장 특징적인 이제 캐스케이딩 그릴을 없애고 전면부를 다 그릴로 덮었어요. 근데 이 시도가 원래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모델에서 시도가 됐던 부분입니다. 전반적인 그릴을 확대한 게 아니라 DRL과 그릴의 경계를 없앴죠. 이걸 투싼에도 적용을 한번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대놓고 한 건 이제 스타리아입니다. 스타리아는 이런 파격적인 디자인을 실험해 보기가 참 좋은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시장에서 경쟁 모델이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디자인을 하든 살 수밖에 없는 모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수명이 길어요. 상용차는 보통 10년 이상, 12년, 13년 정도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 변경, 풀체인지를 하려면 시간이 꽤 많이 걸립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색하고 파격적이지만 5년, 6년 후에는 괜찮은데? 그리고 10년 후에도 그렇게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데 라는 느낌을 줄 수 있으려면 처음 나왔을 땐 파격적이고 뭔가 어색한 느낌이어야 아마 그게 오래도록 유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스타리아의 디자인을 그랜저에다가, 너무 이상하잖아, 상용차인데, 이렇게 보시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역시 현대자동차가 스타리아를 통해서 실험을 했고, 요게 현대자동차의 대중 라인업에 새로운 캐스케이딩 그릴을 잇는 새로운 디자인 언어로 자리를 잡을 것이다. 전면부를 그릴을 덮고 버티컬 타입의 헤드램프, 그리고 그 위쪽에 한 줄선으로 DRL을 통해서 시그니처를 준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앞으로 현대자동차의 기본적인 핵심 키워드가 되겠구나. 자, 그러면 현대자동차가 이 디자인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뭐냐?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나아가야 될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디자인이 단순히 자동차의 외관, 심미적인 그런 부분에서만 기여를 했다고 하면, 최근 자동차 엔지니어링은 디자인에서 미래의 방향, 그리고 전체의 흐름,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랜저의 전면부의 일체화된 그릴,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저는 하고 있냐면, 사실 내연 자동차에서 그릴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엔진을 냉각하고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릴 때문에 공기 저항 계수도 떨어지고, 왜 전기차는 공기 저항 계수가 좋으면 0.20, 또 아무리 나빠봤자 0.23, 24 이걸 넘어가지 않아요. 그 가장 결정적인 비결이 라지에이터 그릴이 막혀 있어서 그래요. 라지에이터 그릴이 뚫려 있으면 넓은 면으로 최대한 공기 흐름을 원활하게 해서 냉각 효율을 높이고 공기를 흡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부딪힐 때 생기는 공기 저항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요거를 매끈하게 빠져나가게 여기를 마감만 놔도 수치가 확 좋아집니다. 그래서 전기 자동차는 사실 하단 쪽은 필요한데, 하단 쪽은 인버터와 배터리를 식힐 수 있는 공기 구멍이 필요한데 얇게만 있으면 됩니다. 대부분 전기차들 보면은 아래쪽만 얇게 뚫어져 있고 위쪽은 막혀져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내연차 그 디자이너들, 그 다음에 엔지니어들이 이 없앨 수 없는 이 라지에이터 그릴을 아예 디자인으로 승화시키자, 상징성으로 만들자, 그래서 키드니 그릴로 상징화를 시키고, 이것도 모래시계처럼 렉서스 같은, 그 다음에 이제 현대자동차는 캐스케이딩 해가지고 뭔가 이상적인 실루엣을 만들어 놓고 그릴을 부각시켜서 그릴만 봐도 저건 무슨 브랜드다라는 상징성을 입혀 놓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게 전기차 시대에 와서 막혀져 버리니까 상징성 있게 존재감을 발했던 그릴이 뭔가 어색한 형상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데 굳이 저걸 만들어 놓고 막아놨다? 뭔가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급조된 느낌을 주는 겁니다. 대부분 BMW 키드니 그릴 이렇게 막아놓은 거 보세요. 굳이 저거를 없애도 되는 거 아니야? 저걸 왜 굳이? 뭐 이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상징성도 약화됨과 동시에 기존의 라지에이터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디자인 요소까지 있으니까 정말
보기 좋았던 건데 이게 기능성이 없이 단순히 상징성만 남아 있어서 거기에 막혀 있게 되면 그냥 내연 자동차에서 별 변화 없이 저렇게 전동화를 만들었나 보다라고 전동화 EV 모델에 대한 가치가 이렇게 떨어지게 만드는 그런 부작용을 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이미지들을 벗어내려면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해야 되냐면 전체 면을 라디에이터 그릴로 만들어서 내연차에는 다 뚫어놓고 다 뚫려 있진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릴 처리가 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뚫려져 있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겉에서 보기에는 다 그릴인데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하지만 이걸 또 막아놓게 되면 전반적으로 전면부가 이렇게 일체화된 겉돌지 않는 라디에이터 그릴만 딱 떨어져 있어서 막혀 있지 않는 겉도는 느낌 없는 솔리드한 면 볼륨감을 만들어 놨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연차와 전기차가 공존돼야 되는 대중차에서는 이러한 디자인이 상당히 주요할 수 있다는 걸 현대자동차에서 주목을 해서 미리 실험을 했던 거예요. 미리 라이트와 라디에이터의 경계를 없애서 이런 것들을 시장에 내보게 되면 소비자들이 반응이 어떨까? 소비자들이 이런 것들을 여과 없이 또 잘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실험을 해본 다음에 스타리아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확대를 해보고 자 이제는 현대에서 가장 중요한 캐시카우이자 상징성 있는 모델인 그랜저에 실어놓고서 앞으로 내연 자동차가 대중 라인업은 2030년까지 유지가 돼야 됩니다. 없앨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연 자동차의 완성도를 떨어뜨리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미래 사업을 결정지는 새로운 형태의 EV. EV에서는 정말 이 차가 EV로 만들어지니까 괜찮구나. 디자인도 괜찮고 성능도 괜찮고 효율도 괜찮고 앞으로 미래의 이 브랜드를 통해서 EV를 경험하게 되면 더 확장된 경험을 할 수 있겠구나 확신을 주려면 EV로 만들어 놔도 급조된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가장 걸림돌이 되는 라디에이터 그릴이 내연차에도 어울리고 전기차에도 어울리는 그 절충점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찾아낸 게 스타리아 형태의 전면 그릴과 버티컬 타입의 헤드램프 그 위쪽에 제네시스 두 줄처럼 시그니처가 될 새로운 형태의 한 줄로 된 DRL. 요게 새로운 EV 시대에 맞는 현대 대중 라인업의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랜저에다가 실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그랜저의 파격적인 디자인 변신을 통해서 앞으로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대중 라인업도 파괴적인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EV를 적극적으로 시장 확대를 할 그런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토요타를 보면 반대 전략을 볼 수가 있죠. BZ4X 보시면은요, 형태, 라디에이터 그릴,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분석해 보세요. 라디에이터 그릴에 이렇게 선만 걸어놓고 뚫어만 놓으면은 영락없는 라브입니다. 영락없는 내연 자동차의 컴팩트 SUV 딱 그 형태예요. 그러니까 토요타는 지금까지 해왔던 내연 자동차 하이브리드 전략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EV 전략을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자인, 그리고 형태, 또 구성, 이런 것들이 내연 자동차에서 자연스럽게 EV로 넘어가면서 연결고리로 EV 전략을 펼치게 될 것이고 성능, 그리고 또 여전히 지금까지 해왔던 내구성, 릴라이어빌리티, 이런 부분들을 EV 시대에도 적용을 해서 고객들이 오래 사용해보고 그래 역시 일본 차, 역시 내구성, 역시 신경 안 쓰게 하는 차 이게 좋은 거야 라는 그런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를 구입하려는 그런 방식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상당히 파괴적인 이노베이션과는 반대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디자인의 변화만 봐도 그 기업이 앞으로 시장에서 어떤 식으로 발전을 모색하고 있는지 대략적인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요소가 그 다음 그랜저를 통해서 또 현대가 보여주려고 하는 키워드 두 번째가 헤리티지입니다. 1세대 1986년도에 처음 나왔던 1세대 그랜저의 요소. 쿼터 글라스, 후면에 C필러에 들어가 있는 쿼터 글라스, 오페라 글라스라고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린하우스 유리의 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또 파노라믹 썬루프라든지 글래스 루프 이런 것들이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두꺼운 C필러를 통해서 큰 차 같은 경우에는 C필러를 두껍게 하고 그린하우스 확대하는 데 있어서 좀 한계가 있는 그런 설계 방식이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쿼터 글라스가 점점 이제 디자인 요소로 바뀌고 있고 기능적인 요소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런데 1986년 당시만 해도 이 C필러를 두껍게 해서 차를 좀 거대하게 보이게 하려는 그런 디자인 요소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리븐 같은 차들은 뒤에서 답답함을 줄 수 있으니까 그 글래스, 오페라 글래스라고 하는 그런 쿼터 글래스를 넓게 만들어 놓는 게 유행이었는데 요 헤리티지를 다시 살렸어요. 그 다음에 또 1세대 그랜저가 이제 몰딩 효과가 또 디자인의 특징이었는데 이것도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고 이쪽에 방향지시 등 턴 시그널 방식으로 해서 몰딩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과거의 어떤 디자인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렇게 헤리티지를 강조하는 이유도 있어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헤리티지, 히스토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연자동차에서는 이 헤리티지, 그 다음에 역사 이런 부분들이 그 제조사의 가치, 또 보이지 않는 품질, 릴라이빌리티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사실 메르세데스 벤츠나 BMW 이런 독일 브랜드의 차들을 비슷한 성능이지만 거의 2배 가까이 주면서도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게 그 브랜드가 주는 만족감, 또 전통, 역사, 헤리티지가 주는 그런 믿음, 뭐 이런 것들 때문인데요. 현대가 엔진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불과 30년밖에 안 됐어요. 1984년도에 마북리 연구소 설립하고 GM의 이현순 박사님 데려다가 스카우트에 와서 7년 동안 고진감래 끝에 1991년 1월에 알파 엔진이 처음 나왔고요. 국산화 모델 프로젝트는 이제 포니 프로젝트 1973년도에 시작을 했었죠. 이것도 사연이 많습니다.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에 조르제토 주지아로는 웬만한 브랜드는 다 해줬습니다. 마스다의 루체도 해줬고요. 그 루체가 포텐샤가 된 5세대 모델이 포텐샤 기아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데보네어가 그랜저의 2세대 모델입니다. 근데 1세대 모델이 196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그것도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디자인을 해줬습니다. 근데 사실 일본 제조사야 1950년대부터 독자 모델을 만들어냈고 경제 규모가 빠르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이탈리아 그 유명 디자이너와 협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제휴를 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고 하지만 현대는 그런 입장이 되질 못했죠. 그런데 마침 그때 현대자동차의 전문 경영인 CEO가 브리티시 레일랜드 영국인이었습니다. 다리를 놓고 조르제토 주지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미쓰비시에서 차대 엔진을 받았다가 3국의 기술력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게 포니 프로젝트였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국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방해가 많았어요. 특히 주한대사가 정주영 회장 불러다가 야 그거 하지 마. 그거 안 하면은 현대건설 키워줄게. 중동 건설 수주를 통해서 막대한 이득을 줄 테니까 이것만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미국이 그렇게 한 데에는 검은 속뜻이 있었죠. 현재 일본이 대만을 자동차 경제 식민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현지 생산 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면서 비싸게 구형 모델들을 팔아먹는 그런 아주 개꿀 시장으로 경제 식민지화하고 있는데 미국도 대한민국을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겁니다. 미국은 자동차 산업이 한 나라의 경제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전반적으로 자동차를 판매하면서 얻어지는 경제 효과는 전체 GDP의 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부품수가 워낙 많고 협력업체가 많다 보니까 고용 효과는 11%가 넘습니다. 그리고 유사 산업, 관련 산업까지 다 합치게 되면 경제 효과는 20% 육박할 정도로 한 나라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기간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국산차가 나오고 현대가 자립을 하게 되면 이제 미국의 어떤 기술 식민지로서 대한민국을 활용할 수 없게 되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행을 했습니다. 덕분에 현대가 빠른 발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발전은 빠르지만 문제는 독자 모델을 만들었는 지도 얼마 안 됐고 특히 가장 내연자동차 핵심이 되는 엔진은 이제 불과 30년밖에 되질 않았어요. 그리고 세타 엔진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게 이제 10년 전쯤이었는데 엔진 만들기 20년도 안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내연자동차들 독일 같으면 우리나라보다 110년이 앞서서 엔진을 제조를 했습니다. 사행정 엔진은 1876년도에 니콜라스 오토 박사가 고안을 했고 이걸 다임러와 마이바흐가 현실화해서 만들어냈습니다. 자동차는 1886년도에 만들었고요. 그러니까 엔진을 만들기 시작한 거는 110년이 앞서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00년, 1901년, 1902년 포드, 캐딜락, 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90년이 앞서 있습니다. 일본 제조사는 1950년대부터 독자 모델, 20년대 자동차 산업이 태동을 했고 본격적으로 독자 모델 만들어내기 시작한 건 50년대입니다. 40년이 앞서 있어요. 110년, 90년, 40년 이렇게 다 앞서져 있는 유럽, 독일, 미국, 일본 이런 제조사들을 따라잡은 거예요. 문제가 안 생기는 그게 더 기적인 거죠. 그리고 아마 내연자동차 시대가 20년 더 연장이 됐다면 토요타와 같은 ECU 그 결함 문제를 통해서 청문회 불려가서 토요타 아키오 회장이 울면서 나왔거든요. 이런 우여곡절을 현대가 한 2번은 더 겪었을 겁니다. 하지만 극적이게도 정말 드라마틱하게도 내연자동차 시장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개발 계획이 취소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무리해서 앞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유럽, 미국, 일본 제조사들을 압도하기 위해서 성숙되지 않거나 완벽하게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시장에 투입을 해서 모험을 할 그런 상황이 더 이상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EV, 사실 전기차를 전자제품으로 보는
바뀌다는 PC로 보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게 파워트레인이 전자 제어를 통해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제어가 됩니다. 그리고 전기 모터는 내연 자동차의 동력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의 파워트레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국인, 대한민국의 기술자들이 잘해왔던 전자 분야, 전자 제어 분야, IT 분야 쪽의 기술들이 대거 투입이 돼서 새로운 형태의 방식으로 발전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많은 소비자들은 이 전기차 시장이 내연자동차와 다른 형태로 발전을 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자동차는 나의 생명을 담보로 그리고 또 많은 기계장치들이 조화가 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역사가 그래서 중요하지 않겠느냐. 헤리티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리티지라는 부분을 통해서 브랜드를 강화하고 또 새로운 시대에 맞는 EV를 통해서 보다 진보된 가치를 제공하는 그런 활력 있는 제조사다라는 그런 워딩을 계속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EV의 출발은 포니를 오마주한 아이오닉 5가 그래서 선정이 된 거죠. 최초의 국산 모델이자 자동차의 자립을 가능하게 했었던 포니가 이제 EV 시대에서도 그 모델, 그 시작점이 새롭게 아이오닉 5로 시작된 거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요. 사실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자동차가 고급화되는 출발점입니다. 무슨 그랜저에 헤리티지가 있어? 그거 미쓰비시 데보네어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1986년도는 일본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과도기였습니다. 경제 흐름이 완벽하게 바뀌는 시점이었어요. 일본은 1985년 프라자 협약을 통해서 환율이 재조정되고 그리고 부동산 버블이 들썩거리기 시작하던 시점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소형차를 대부분 사람들이 이용을 해왔고 중형차라고 해도 도요타 크라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닛산 글로리아, 그 다음에 마스다 루체, 또 미쓰비시 데보네오 이런 모델들이 그냥 고만고만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중에서 토요타의 크라운을 이길 적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964년에 미쓰비시 데보네오라는 중형차를 만들어 놓고 이걸 22년 동안 풀체인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당시에 데보네어가 시어캔서 아니냐 이거 살아있는 화석 아니냐 이런 놀림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새로운 풀체인지를 하려고 해도 시장이 무슨 형성이 돼야지 이걸 형성을 하고 그리고 당시에 미국이라든 유럽에서 일본차는 소형차만 인정을 받고 중형차는 별 인정을 받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갑자기 프라자 협약을 통해서 일본의 경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하고 소비 형태가 변화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소형차에만 관심을 두던 일본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 버블이 부동산이 들썩들썩 하다 보니까 자금력이 생기고 돈이 많아지니까 중형차 이상의 큰 차에 관심을 서서히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너나 없이 중형차 개발 프로젝트에 진입을 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1985년, 6년 이 시기였어요. 혼다가 중형차에는 관심을 갖지 않다가 레전드라는 모델을 낸 것도 바로 이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쓰비시에서 데보네어 2세대 모델을 내긴 해야 되겠는데 지금까지 중형차 시장에서 별 재미를 보지는 못했고 이것도 성공하리라는 보장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현대자동차 우리 기술 꼬부기였던 현대자동차 자본을 끌어들여서 우리가 리스크를 좀 최소화하자 얘네들에게 차 하나 만들자고 이렇게 좀 꼬셔서 자금 좀 지원받고 실패하더라도 우리가 그걸로 인한 손실을 좀 최소화하자라는 생각으로 현대자동차에 제안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역시 당시에 88 올림픽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고급차 한 대는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어 있었고 고급차 수요가 이제 막 폭발하려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많은 자금을 투자를 했어요. 물론 자금만 투자를 했고 뭐 관련된 기술을 거의 미쓰비시의 데보네어 기술진들에게 받아서 차를 만들었죠. 대신 자본을 많이 댔기 때문에 외형 디자인 면에 있어서는 영향력을 많이 행사를 했습니다. 거의 현대에서 디자인을 제안을 한 것이 채택이 됐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디자인에 대한 그런 기여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게 데보네어 2세대, 일본에서는 그렇게 판매됐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그랜저가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2세대 모델까지도 이제 뉴 그랜저까지도 데보네어와 협업을 하게 됩니다.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서 자동차를 냈는데 일본과 이제 한국의 반응은 이제 극명하게 갈렸어요. 데보네어는 일부 시장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제 86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제조사들이 중형 모델을 선보였고 당시에 데보네어가 계속 그 풀체인지를 통해서 명성을 이어갔던 게 아니라 22년 만에 처음 모델을 내놨기 때문에
당시에 일본 소비자들에게는 야 이제서 풀체인지를 내니까 이거 뭐 믿을만 하겠어라는 그런 불신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대본에어는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9년도에 프라우디아라는 차를 기획을 하고 프라우디아도 현대와 같이 기획을 하면서 현대는 에쿠스라는 명칭을 통해서 한국에 대형차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랜저는 쇼프 드리븐에서 오너 드리븐으로 형태를 바꾸면서 3세대부터는 독자적인 개발을 통해 XG라는 모델로 그랜저의 포지션이 새롭게 정립이 되게 됩니다. 자, 물론 뭐 미쓰비시의 기술력을 대거 받아서 만든 차긴 합니다만 대한민국 고급차 시장의 폭을 활짝 열었다 이렇게 보는 면에 있어서 그랜저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값싸고 경쟁력 있는 그런 소형차들 만드는 제조사가 아니라 중형급 이상, 준대형급의 자동차를 만들어서 고급화 모델을 공급할 수 있는 제조사로 각인되기 시작한 출발점이 바로 그랜저입니다. 그랜저가 나왔을 당시에 경쟁하던 모델들, 뭐 기아의 포텐자, 이것도 마스다의 루체 5세대 모델에서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만든 거고요. 그 후속 모델로 이제 엔터프라이즈가 나왔죠. 대형 모델로. 요거는 마스다의 루체 후속 모델이었던 센티아를 또 그대로 들여온 겁니다. 대우에서 고급차의 상징이었던 로얄, 요거는 오펠이 GM 소유였을 때 오펠 모델에서 가지고 온 거고요. 로얄 살롱이라는 말은 로얄 살론이라는 토요타 크라운의 장명을 그대로 따라한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뭐 일본 기술력이 없었으면은 중형, 준대형 이런 모델들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랜저가 나오면서 고급차의 대명사화가 됐었고, 이 그랜저를 기반으로 현대자동차는 고급차 시장에 조금씩 자신감을 가지고 라인업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에쿠스를 프라우디아로 같이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를 통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역시 디자인은 현대에서 하고 기술 대부분은 이제 미쓰비시에서 빌려다가 차를 만들었습니다만, 또 공교롭게도 일본에서 미쓰비시 프라우디아는 실패를 했고 에쿠스는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제네시스라는 고급 라인업이 분리가 되고 3세대로 넘어오면서 제네시스가 품질이나 완성도 면에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2025년부터는 본격적인 전동화 전용 브랜드로 발돋움을 할 것이다. 그리고 2029년까지 내연차 판매를 진행을 하고 그 이후부터는 완벽하게 순수 EV 브랜드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2035년에 탄소 제로를 선언할 것이다 라는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그 출발점이 바로 그랜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랜저는 현대에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서민들을 중심으로 값싸게 실용적으로 가성비 있는 차를 공급하는 그런 별볼을 넘는 제조사에서 프리미엄 자동차까지 폭넓게 생산하는 종합 완성자 업체로 도약하고, 심지어는 이제 EV 시대에 프리미엄 EV를 통해서 앞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파괴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프론티어로서의 가능성까지 대두가 되면서 세계 자동차 시장을 쥐락펴락하는 폭스바겐과 함께 EV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거론이 될 만큼 지금의 성장세를 이끌어 놓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차가 바로 그랜저입니다. 그러니까 그랜저를 통해서 헤리티지를 확립하고 이 모델을 통해서 내연 자동차와 EV를 성공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에는 가장 적당하고, 또 이 작업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야지만 현대자동차의 앞으로 EV 전략의 청신호가 밝혀지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번에 GN7 그랜저는 현대에서 거의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서 아마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내연차 시대와 EV 시대를 자연스럽게 연결하는 그런 중간 고리로서 대단히 큰 의미를 부여받고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3.5리터 가솔린 모델, 그리고 2.5리터 가솔린 모델, 1.6T 터보를 기반으로 한 하이브리드 요 모델들이 먼저 출시가 될 걸로 보이고, EV, 순수 EV 모델은, 그러니까 배터리 전기차 같은 경우는 2023년 또는 2024년 정도에 아이오닉 7 이후에 아마 출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마 이제 하이브리드 그리고 또 EV 모델은 해외 수출도 아마 고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랜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상표 등록을 마쳤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내연 자동차로 수출을 한다라는 거는 뭐 현실적이지가 않은 문제고요. 사실 그랜저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됐었다가 철수를 한 이유가 쟁쟁한 경쟁자들도 워낙 많았지만 유지 보수 측면에 있어서 현대자동차가 미국 시장에서는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또 AS 인프라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엔진의 내구성이라든지 뭐 중고차의 품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실하게 소비자들의 눈도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계속 매출이 감소를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손실을 감당하기는 차라리 철수하는 게 낫다 해서 철수를 했어요. 그래서 내연차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것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 유럽 시장은 아예 그랜저와 같은 차들의 세그먼트 시장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이브리드 또는 EV로 해외 수출을 모색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어쨌든 이번 7세대 그랜저 어떻게 출시가 될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어떤 최신 기능들, 그리고 또 인포테인먼트라든지 자율주행 보조, 그 레벨 3의 자율주행이 과연 적용이 될 것인지 아닐지, 이런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포인트들이 많습니다. 아마 현대에서 헤리티지를 강조하면서 새로운 출발, 고급차 시장을 열고 현대자동차가 제네시스로 도약할 수 있는 그 발판을 마련했던 그 그랜저 1세대 모델, 요걸 헤리티지로 들고 왔는데, 기업에서 이런 모델들을 기획하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름의 스포일러예요. 그러니까 이 그랜저를 통해서 현대 브랜드의 EV 전략을 새롭게 정립을 하고 내연차와 EV로 자연스러운 이관을 모색하면서 그랜저를 통해서 새롭게 현대자동차가 도약할 수 있는 원년으로 삼겠다라는 선언, 일종의 선언과도 같은 그런 초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7세대 그랜저 어떻게 나올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빠르게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